언니, 요즘 다들 그렇게지 살지 뭐. 누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나 요새 허리가 너무 안 좋아졌어. 한의원에 가서 침 맞던지 해야겠어. 언니, 한의원 가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내 말 듣고 숙급자 신청해봐. 의료비 공짜잖아. 근데 말이야, 듣고 보니까 의료비가 공짜라면서? 그럼 무조건 해야지. 요새 병원 가면 10,000원, 20,000원은 돈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사연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아픈데 이 정도 혜택 받는 게 잘못인가?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유난 떠는 건가?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이곳저곳 아프고 병원비는 부담스럽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려고 선택한 길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7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며 한의원을 다녔던 그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그 선택이 어떻게 그녀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특히 가장 소중했던 딸과의 관계가 어떻게 금이 갔는지를 담담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하고 멈춰 생각해 볼 기회를 얻으실 겁니다. 법이 무섭거나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는 벌써 7년째예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병원비며 장례비며 정신없이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건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도 아니고 제가 일해서 모은 돈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빌리고 모아서 겨우 정리한 돈이었죠. 딸아이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사위도 착한 사람이고 딸도 성실하게 일하는데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더군요. 아이 둘 키우며 살림하느라 늘 빠듯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딸한테 손 벌리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남편 보내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동네에서 알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박철수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5살 위였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처음엔 그냥 동네 어르신으로만 알았는데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처지가 비슷하더군요. 그분도 아내를 먼저 보냈고 자식들은 다 멀리 나가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인사하고 그러다 같이 밥 한 끼 먹고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보게 됐죠. 철수 씨도 저처럼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기초연금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어요. 어느 날 철수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살면 생활비라도 아낄 수 있지 않겠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직 남편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남자와 산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철수 씨 말이 맞았어요. 월세며 공과금이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생활비를 나눠 내며 서로 의지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세가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훌쩍 넘었어요. 철수 씨는 기초연금 30만 원 정도 받고 저도 비슷하게 받았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룩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불안감은 점점 커졌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웃 김순자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힘들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봐요. 나도 받고 있는데 생계비랑 집 나오는 거 지원받잖아요. 언니 같은 경우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제대로 알았습니다. 물론 전에도 들어는 봤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 어떻게 받는 건지는 몰랐죠. 순자 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그리고 의료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의료급여가 제일 좋아요. 병원비가 거의 안 나가거든요. 언니도 허리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치료받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순자 씨 말을 듣고 난이 솔깃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미 허리며 무릎이며 여기저기 아팠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그렇듯이 몸 이곳저곳이 말을 안 듣더군요. 병원 가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서 참고 있었는데 의료급여를 받으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니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한편으론 망설여졌습니다. 철수 씨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순자 씨에게 물어봤죠. 나는 지금 철수 씨랑 같이 사는데 그래도 괜찮을까? 그건 신고 안 하면 모르죠. 언니 혼자 산다고 하면 되잖아요. 철수 씨는 따로 살고 있는 걸로 하고 순자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로 철수 씨와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도 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제가 혼자 산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소득은 기초연금밖에 없다고 했고 재산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차는 있었지만 오래된 경차였고 가치가 거의 없었죠. 철수 씨와 함께 산다는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알았지만 그때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 통보가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거였어요. 생계급여로 매달 4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주거급여로 20만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서 병원비는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돈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철수 씨와 함께 사는 걸 숨기고 받는 돈이라는 게 계속 걸렸죠.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철수 씨도 형편이 어렵고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급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한의원에 가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부터 허리가 많이 안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렸죠. 어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자다가 어깨 통증 때문에 깨는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병원 갈 생각을 못했던 게 치료비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동네에 한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우한의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지나다니며 늘 보던 곳이었죠. 어느 날 용기 내서 그 한의원에 들어갔습니다. 허리랑 무릎이 아프다고 했더니 원장님이 친절하게 진료해 주시더군요. 어르신, 이제 의료급여 받으시니까 치료비는 걱정 마세요. 편하게 오셔서 치료받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아파도 참았던 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계산할 때 보니 본인 부담금이 무료였어요. 정말 놀라웠죠. 그 뒤로 저는 일주일에 3번씩 한의원에 다녔습니다. 월수금으로 정해놓고 꾸준히 갔어요. 원장님은 침도 놓아주시고 부항도 해주시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허리랑 무릎에 온열 치료랑 건기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 가면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했어요. 한의원 대기실에는 저 같은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고 대부분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나도 수급자예요. 이거 받으면서 정말 숨통 트였어요. 맞아요. 병원비 걱정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같은 노인들은 이런 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들 이렇게 살고 있고 다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더군요. 한의원에 다닌 지 2달쯤 됐을 때 치료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이었는데 어느새 4번, 5번으로 늘어났어요. 어깨가 더 아프다고 하면 원장님이 침을 더 놓아주셨고 무릎이 시리다고 하면 온열 치료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의원이 제 일상의 중심이 되어버렸죠.
사실 치료를 받으면 몸이 좋아지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한의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편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철수 씨랑 둘이 있으면 할 이야기도 별로 없는데 한의원에 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대기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수다 떨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어요. 한 번은 대기실에서 만난 이옥순 씨라는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거의 매일 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도 없고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그냥 여기 나와요. 어차피 돈도 안 드는데 뭐. 그 말을 듣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 씨 말이 맞았어요. 어차피 치료비가 거의 안 나가는데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한의원에 나와서 치료도 받고 사람들도 만나는 게 나았죠.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5번, 어떤 주에는 엿새까지 한의원에 갔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을 때면 치유사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어떤 운동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관절에 좋은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냥 쉬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한의원에 다녔고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불편한 마음은 어느새 사라졌어요.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죠. 철수 씨와 함께 산다는 걸 숨기고 수급자가 됐다는 사실도, 딸이 가끔 보내주는 용돈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의원 대기실에서 만난 사람들도 다들 비슷했어요. 누구는 자식이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도 했고, 누구는 조금씩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구청에 신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저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프니까 치료받고 돈이 안 드니까 자주 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급자가 되고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의원에 가는 게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 한의원에 갈지 말지를 생각했죠. 대부분은 갔습니다. 안 가는 날이 오히려 드물었어요. 한의원 원장님도 저를 잘 아셨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다들 친절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기실에 앉아있는 어르신들도 거의 매일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우리는 마치 작은 공동체 같았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오늘 어디가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치료받고 라면 같이 커피라도 한잔하고 그랬죠. 어느 날 대기실에서 만난 최영희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딸한테 또 돈 받았어요. 30만 원 보내줬는데 이거 신고해야 하나?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딸이 두어 달에 한 번씩 50만 원이나 30만 원씩 보내줬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박순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신고하는 사람 있어요? 자식이 가끔 용돈 주는 건데 그게 무슨 소득이에요? 그냥 받아서 쓰면 되지. 맞아요. 구청에서 일일이 그런 것까지 확인하겠어요? 통장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받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안도했어요. 딸이 보내준 돈은 정말 급할 때만 받았고 그것도 미안해서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때가 있었죠. 철수 씨랑 살면서 생활비를 나눠 내는데 제 몫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 갑자기 집 수리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철수 씨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철수 씨가 가끔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오곤 했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였죠. 저는 그 돈을 보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버는 돈은 철수 씨 돈이고 제가 받는 수급비는 제 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한의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오? 거의 매일 가잖소. 저는 살짝 불편했습니다. 철수 씨가 뭘 알겠어요. 아픈 건 저인데 치료받는 게 뭐가 잘못됐나 싶었죠.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아져요. 그래도 매일 가야 하나? 일주일에 서너 번이면 충분하지 않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의료급여로 받는 건데 제가 편하게 다니면 되잖아요. 철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철수 씨가 저를 이해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픈 사람 마음을 모르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속상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어요. 대기실에서 영희 씨를 만났는데 영희 씨가 신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원장님한테 부항도 받았어요. 등이 뻐근하다고 했더니 서비스로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좋으시죠? 그러게요. 우리 원장님 참 친절하세요. 이런 데라도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병원비 내고 다니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갈 텐데. 영희 씨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만약 의료급여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자주 한의원에 다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한의원에 다녀도 되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어요. 나는 정말 아프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해 겨울, 딸이 명절을 앞두고 1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전화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설 준비하시라고 보냈어요. 철수 아저씨랑 맛있는 거 드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 돈을 보냈을까 싶어서요. 딸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저한테 이렇게 돈을 보내다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 괜찮아요. 우리도 이번에 보너스 조금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 딸이 보내준 돈을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한의원 대기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자식이 주는 용돈은 신고할 필요 없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던 말들이요. 저는 결국 그 돈을 그냥 받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어요. 설 명절에 철수 씨랑 둘이서 조촐하게 차례를 지내고 맛있는 음식도 해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잘못된 줄 몰랐어요. 아니,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던 거죠. 명절이 지나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의원에 다녔고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의원에 가는 게 밥 먹는 것만큼 당연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물리치료실 풍경도 모든 게 익숙하고 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철수 씨가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구청에서 전화 왔소. 당신한테 확인할 게 있다고 하더군.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청에서 온 전화는 간단한 확인 전화라고 했습니다. 수급자 정기조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받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구청 담당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는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거 맞으시죠? 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는 미리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직원은 집 안을 둘러보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기초연금밖에 없어요. 자녀분한테 지원받으시는 건 없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딸이 가끔 돈을 보내주는데 그걸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딸이 있긴 한데 형편이 어려워서 저한테 도움을 못 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고는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죠. 철수 씨가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소? 그냥 정기 조사래요. 별일 없을 거예요. 저는 철수 씨한테도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들킬까봐, 혹시 문제가 될까봐 두려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대기실에서 영희 씨를 만났는데
영희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언니, 나도 지난주에 구청에서 왔었어요. 정기 조사래요. 그냥 몇 가지 물어보고 갔는데 괜히 긴장됐어요. 나도 어제 왔었어요. 별거 아니겠죠? 그럼요. 매년 하는 건데 뭐.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영희 씨는 태연했지만 저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 철수 씨랑 같이 사는 거, 딸한테 가끔 돈 받는 거, 그런 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들 괜찮다고 했어요. 다들 비슷하게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죠. 역시 별일 없는 거였나 봐요. 그냥 형식적인 조사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었어요.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확인 좀 하려고요. 최근에 따님한테 금전적 지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딸이 보내준 돈은 통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그게 명절 때 용돈으로 조금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명절 용돈이 얼마였나요? 한 50만 원 정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반으로 줄여서 말했어요.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녀분한테 받으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다음에는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완전히 들킨 건 아니지만 의심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철수 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철수 씨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더군요. 당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오? 나하고 같이 사는 것도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건 아직 안 들켰잖아요. 조심하면 돼요. 조심. 벌써 구청에서 의심하고 있는데 무슨 조심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소? 철수 씨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정리하라니요. 정리하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수급비 없으면 저는 생활을 못해요. 그래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소?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철수 씨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했고 저는 철수 씨가 저를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철수 씨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미안한데 앞으로는 돈 보내지 마.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받기가 부담스러워서. 너도 형편이 어려운데 엄마한테까지 신경 쓰지 마. 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수급비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돈 보내는 문제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수급자라는 것, 그리고 딸이 돈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요. 엄마, 저도 알아요. 친구 엄마도 수급자인데 자식이 돈 주면 신고해야 한대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힘드실까봐 그냥 보낸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딸도 알고 있었고 딸도 불안했다는 거요. 하지만 딸은 저를 위해서 모른 척하고 돈을 보낸 거였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의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한의원을 쉬었어요.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렵고 불안하고 후회스러웠을 뿐이었죠. 구청에서 두 번째 전화를 받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편물이 왔습니다. 구청 명의의 공문이었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죠. 안에는 서류 요청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통장 내역, 자녀의 소득 증빙, 그리고 현재 거주 상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내면 딸이 보내준 돈이 다 드러날 거예요. 현금으로 받았던 것도 있지만 급할 때는 통장으로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주 상황 소명이라는 건 혹시 철수 씨와 함께 사는 걸 의심하는 건가요? 철수 씨한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철수 씨는 서류를 읽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이거 봐요. 내가 뭐라고 했소? 진작에 정리했어야 한다고 했잖소. 지금 그런 말해서 뭐 해요? 어떡하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지 않소? 나하고 같이 산다는 것, 딸한테 돈 받은 것 다 말해야지. 철수 씨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급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건가요?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새벽에 일어나 서류를 다시 펼쳐봤죠. 제출기한은 2주일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요즘 마음이 불편해서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가야 했어요. 아픈 건 여전했으니까요. 대기실에서 영희 씨를 만났는데 영희 씨 얼굴도 좋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도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 왔어요. 통장 내역 내라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나도 왔어요. 정말 난감하네요. 언니,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급비 다시 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순덕 씨가 끼어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사는 분도 그렇게 걸렸대요. 자식한테 돈 받은 게 들켜서 수급비 다 토해냈다고 하더라고요. 몇백만 원 물어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몇백만 원이요? 저는 그런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영희 씨도 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돈 없는데. 글쎄요. 어떻게 되려나.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치료받으러 들어가라는 소리가 나왔지만 그날따라 치료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침을 맞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원장님이 평소처럼 친절하게 이야기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지금까지 받은 의료급여가 얼마나 될까? 거의 매일 다녔으니 금액이 상당할 거예요. 치매 부항의 물리치료까지 한 번 올 때마다 실제 치료비는 몇만 원씩 나갔을 텐데 저는 1,000원도 안 냈거든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원장님 사무실에 들어가니 원장님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어르신, 요즘 구청에서 의료급여 관련해서 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네, 들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도 자료 요청이 들어왔어요. 최근 1년간 의료급여, 환자들의 치료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수급 자격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죠? 요즘 구청에서 칼같이 조사한다고 하던데. 저는 문제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원장님도 제 대답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원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요즘 의료급여 부정수급 적발되면 정말 큰일 나요. 치료비 전액 다 물어내야 하거든요. 조심하세요. 원장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치료비가 얼마나 될까?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거의 매일 다녔는데 그게 다 얼마일까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실제 치료비가 대략 3만 원 정도라고 치면 일주일에 5번이면 15만 원, 한 달이면 2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 3년이면 2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충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갚아요?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0만 원도 안 되고 매달 받는 수급비로 간신히 생활하는데 2천만 원이라니요. 철수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멍하니 앉아 있는 걸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의원 원장님이 그러는데 구청에서 조사 나왔대요. 의료급여 환자들 자료 다 내라고. 그럼 당신 다닌 것도 다 나오겠네. 네.
3년 동안 받은 치료비가 2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철수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중얼거렸어요. 2천만 원을 어떻게... 그날 밤 저는 딸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걸 수 없었어요. 딸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엄마가 잘못해서 2천만 원 넘는 빚이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은행에 가서 통장 내역을 떼었습니다. 6개월 치였는데 딸이 보낸 돈이 3번 찍혀 있었어요.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총 180만 원이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까지 합치면 더 많았죠. 구청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쓸까? 아니면 좀 줄여서 쓸까? 하지만 이미 통장에 찍힌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해봤자 다들 통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썼습니다. 딸한테 받은 돈, 철수 씨와 함께 산다는 것 다 적었어요. 적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서류를 봉투에 넣고 구청에 가져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 때 손이 떨렸어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나오면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의원 앞을 지나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그냥 지나쳤어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면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더 명확하게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전화가 올까봐 불안했고 우편물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한의원에도 가지 않았어요. 대기실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마주치는 게 창피했거든요. 철수 씨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에서 느껴졌죠. 저 때문에 자기도 불편해졌다는 거, 저 때문에 골치 아파졌다는 게요. 어느 날 저녁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나가서 따로 사는 게 낫지 않겠소. 이러다가 나까지 문제가 될 것 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철수 씨마저 저를 떠나려고 하다니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철수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며칠 후 짐을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떠났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혼자 있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사무실로 나오라고 했어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고 구청으로 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2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이전에 봤던 담당 직원이었고 한 명은 처음 보는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제출하신 자료와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첫째, 어르신께서는 동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가구로 신고하셨습니다. 둘째, 따님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 지원을 받으셨음에도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2가지 사실만으로도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잘 들어주세요. 어르신께서 부정하게 수령하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총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른 서류를 펼치더니 말했어요. 3년간 사용하신 의료급여 총액은 2,300만 원입니다. 합계 4,800만 원을 환수 조치합니다. 4,800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걸까요? 4,800만 원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의료급여가 대부분입니다. 어르신께서 한의원을 거의 매일 다니셨고 다른 병원에도 많이 가셨네요. 1년에 250일 이상 치료를 받으신 해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년에 250일이요? 그렇게 많이 갔었나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았어요. 거의 매일 갔으니까요. 환수금은 일시불로 납부하시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5년 분할이라고 해도 한 달에 80만 원씩 내야 한다는 계산이었어요. 저한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자 직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거는 사회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부정수급 금액이 크고 기간도 길어서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형사 고발, 검찰,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판을 받게 되실 수도 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검찰에서 조사받으시면서 결정될 겁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변명할 것도 없었고 항변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구청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섰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4,800만 원. 형사 고발. 그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딸한테 말해야 하나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엄마가 잘못해서 4,800만 원 빚이 생겼다고, 형사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전화기를 잡았다 놨다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은영아.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은영아, 엄마가 큰일 났어. 저는 울면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수급자가 된 것, 철수 씨와 함께 살았던 것, 딸한테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은 것, 한의원을 거의 매일 다닌 것, 그리고 오늘 구청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다요. 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얼마라고 했어요? 4,800만 원.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어요. 화를 낼까요? 실망할까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주말에 내려갈게요. 같이 대책을 생각해봐요. 은영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일단 진정하세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에게 이런 짐을 지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평생 딸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처음에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거였는데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의원 대기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다들 이렇게 산다던 말들,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었죠. 저는 그걸 구분하지 못했어요.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에 안심했고 제 잘못을 정당화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이제 곧 딸이 올 겁니다. 딸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그것만 분명했습니다. 주말 오전 딸이 내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딸도 저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가방을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손에서 예전 같은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와 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죠. 구청에서 받은 서류 있어요? 저는 서류를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딸은 찬찬히 읽어 내려갔어요. 환수 금액, 부정수급 기간, 형사 고발 예정이라는 문구까지요. 한참을 읽던 딸이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4,800만 원. 은영아, 엄마가 정말 몰랐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엄마, 정말 몰랐어요? 딸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와 함께 사는 걸 숨긴 것, 딸한테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은 것,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 했죠. 엄마, 제가 돈 보낼 때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신고해야 한다는 거? 그건. 그런데 왜 그냥 받으셨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딸이 상처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랬어. 내가 보내준 돈 받는 것도 미안했는데 거기다 이런저런 말까지 하면 너만 힘들까봐. 그래서 혼자 감당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혼자 감당하려다가, 아니 혼자 숨기려다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은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한의원을 왜 그렇게 매일 다니셨어요? 정말 그렇게 아프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팠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파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고, 할 일이 없어서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엄마는 그냥 거기가 편했어.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하고, 철수 씨랑 있어도 할 말이 없고. 그런데 한의원 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 그게 이유예요? 심심해서 매일 간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엄마,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세금이잖아요. 정말 아픈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돈이에요. 그걸 엄마가. 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은영아,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변호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형사 고발된다고 했잖아요. 혼자서는 감당 못해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 그것도 돈이지만 일단 만나봐야 해요. 제가 알아볼게요. 딸은 그날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보고 법률 상담도 받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제 일로 이렇게 고생하다니요. 저녁을 먹으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월요일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가요. 응, 고마워. 그리고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철수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나갔어. 며칠 전에. 연락은 돼요? 아니, 연락 안 해.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라고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저녁 내내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이야기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밤에 딸은 제 방에서 자고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딸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응, 나 괜찮아. 내일 올라갈게. 아이들 잘 봐줘서 고마워. 딸의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습니다. 저 때문에 딸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내려와서 고생하고 있어요. 손주들도 못 보고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내려와서 같이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딸이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월요일까지 잘 계세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응, 알았어. 조심히 가. 딸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요. 딸은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도와주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신뢰가 깨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건 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사무실에 갔는데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사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 금액이 크고 기간도 길어서요. 다만 초범이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벌금형, 그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환수금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에 내실 수는 없으실 테니까요.
한 달에 얼마씩 내야 하나요? 5년 분할이면 월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면 더 긴 기간으로 협의해 볼 수는 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80만 원. 저한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수급자 자격도 박탈됐으니 이제 기초연금밖에 없는데 그걸로 어떻게 80만 원을 내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은영아, 안 돼. 너도 형편이 어려운데. 엄마, 지금 그런 말 하실 때예요? 이거 안 갚으면 더 큰일 나요.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딸이 짜증 내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았어요. 법정에 섰을 때의 그 창피함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판사님 앞에 서서 제가 한 일을 하나하나 인정해야 했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받기 위해 동거 사실을 숨겼고 자녀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필요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가 부담한 비용은 총 4,800만 원에 달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판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2년 동안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120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집행유예 받으신 게 다행이에요. 다행. 그게 다행인가요? 저는 이제 전과자입니다. 70이 넘어서 전과자가 됐어요. 사회봉사는 동네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한 달에 10시간씩 1년 동안이었어요. 주로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을 했죠. 처음에는 사람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다들 제가 왜 봉사를 하는지 아는 것 같았거든요. 환수금은 딸이 도와줬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딸이 보내줬고 저도 기초연금에서 20만 원씩 보탰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기간을 7년으로 늘렸습니다. 저는 80이 될 때까지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죠. 딸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딸은 여전히 저를 챙기고 도와주지만 뭔가 달라요. 전화할 때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명절에 만나도 어색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오지만 저는 편하게 안아주지 못해요. 제가 할머니 자격이 있나 싶어서죠. 한 번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돼요? 응, 많이. 뭐가 제일 후회돼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급자가 된 것, 한의원을 매일 다닌 것. 아니에요. 제일 후회되는 건 다른 거였습니다.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운 게 제일 후회돼. 내가 엄마 빚을 갚느라 고생하는 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연락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한의원 앞은 아직도 가끔 지나가는데 들어가지는 못해요. 안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보이면 발걸음을 돌립니다. 예전에 한의원 대기실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가끔 생각납니다. 영희 씨, 순덕 씨, 옥순 씨.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처럼 걸렸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잘 살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가끔 동네 마트에서 순덕 씨를 마주칠 때가 있어요. 순덕 씨는 저를 보면 눈을 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불편한 거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들, 다들 이렇게 산다던 그 말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복지관에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20시간 정도 남았어요. 봉사를 마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딸과의 관계도 여전히 어색할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몰랐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모른 척했을 뿐이죠. 그게 편했으니까, 그게 쉬웠으니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의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안에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예전에 저도 저기 앉아 있었겠죠.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딸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매달 보내주는 돈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딸은 괜찮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딸도 힘들다는 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한의원을 매일 다니지 않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불안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선택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돈을 갚는 것보다, 벌을 받는 것보다 딸과의 관계가 변한 게 제일 아픕니다. 딸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죠. 빚을 갚으며 딸에게 미안해하며 그렇게 남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의 대가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모두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갈 뿐입니다.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이렇게 산다는 말을 믿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선택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그리고 그 대가는 돈보다 훨씬 큰 것을 앗아간다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 어둠 속에 묻힐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과 무관한 창작 사연이며 삶의 지혜와 교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세연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인공과 같은 경험을 하셨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DJ 김호,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만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그만 나오래. 우리 뭐 먹고 살았다. 모르겠고, 여보, 어떻게든 우리 가족 책임져줘. 빨리 방법을 찾아봐. 말도 없이 갑자기 오셨어요? 너 걱정돼서. 너 취업 준비는 잘 돼가냐? 아버지,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너 벌써 일 안 하고 논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실업급여는 나오냐? 안 나온 지 몇 달 됐어요. 내 친구놈 중에 공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싫어요, 공장은. 내 말 좀 들어봐. 우선 이력서 대충 쓰고 등본 하나 뽑아서 놔줘.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니까. 저 이미 받았는데요. 실업급여 또 받으려면 일은 안 해도 고용보험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세연 이야기 세연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설마 걸리겠어. 매년 수천 수만 명이 받는 실업급여인데 설마 전부 다 조사하겠어. 라는 생각이 위험한 착각을 만든다는 걸 아시나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손주를 걱정하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안한 부정수급, 그리고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아들은 이미 한 번 실업급여를 받았으니까 라는 안심.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평범한 가장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절박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제도 이용한다고 생각했다가 결국엔 악용하여 큰 화를 입게 되는 이야기죠.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몰렸다는 생각이 왜 면죄부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제도와 부정수급의 경계는 왜 그토록 분명해야 하는지를요. 저는 41살,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또래 친구들보다 방황을 많이 해서 30이 넘은 나이에 중견 제조업체에서 자리 잡아 일하고 있었어요. 생산관리 쪽 일이었는데 딱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성실하게 일했죠. 30이 넘어 가진 안정적인 직장인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출근해서 저녁 6시는 되어야 퇴근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주말 근무도 종종 있었고요. 힘들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있었죠. 이 회사에서 정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그 전에 가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신호들이었어요. 야근 수당이 깎이고 회식 횟수가 줄어들고 복지 항목 몇 가지가 조용히 사라졌죠. 그러더니 겨울 들어서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소문 들었을 때는 설마 했어요. 나는 문제없이 일했는데 나한테까지 올까 하는 아니란 생각이었죠. 하지만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을 때 그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부서 전체를 축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개인 역량이나 성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회사가 더 이상 현재 규모를 유지할 수 없어서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죠. 저를 포함해서 같은 부서 사람 12명이 동시에 나가게 됐습니다. 다들 멍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을 때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게 기억납니다.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 갑자기요. 왜요? 구조조정이래. 내 잘못은 아니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실업급여 신청하고 새 직장 알아봐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력도 있고 나이도 아직 40 초반이니까요.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다들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죠.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서류 몇 가지 준비하고 상담받고 구직 활동 계획 세우고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첫 실업급여가 들어왔을 때 묘한 기분이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니 기분도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했습니다. 일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받는 돈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19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재취업 준비하면서 버틸 수 있는 숨통은 됐죠.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둘이 합치면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었어요. 실업급여를 받아서 그런 건진 몰라도 정말 하루하루가 빨리 가더군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어요.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고 관심 가는 공고가 나오면 바로바로 지원했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15군데는 넣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간혹 면접 기회가 오면 정장 입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 이야기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좋은 경력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회사랑은 방향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은 오지 않았죠. 40 넘어서 새 직장을 구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적성엔 맞지 않아도 나름 경력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40대라는 나이와 어설프게 높은 경력은 면접 때 급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실업급여 지급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실업급여는 영원히 받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지급이 중단되죠. 마지막 달이 되었을 때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이 끝나면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아직 직장은 안 구했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 기간이 끝났고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노력했지만 가장인 제가 단기로 일할 수는 없고 정규직으로 일하기 위해 다닐 수 있는 번듯한 회사가 없었던 것이었죠. 저는 정해진 규칙대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았고 이제 그게 끝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실업급여는 끊겼는데 재취업은 여전히 안 됐습니다. 저축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식비가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아내가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 급여뿐이었습니다.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내 식구가 한 달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는 6살이었습니다.
첫째는 학원을 두 곳 다니고 있었어요. 수학이랑 영어. 주변 애들은 더 많이 다니는데 저희는 그나마 꼭 필요한 것만 보냈던 거였죠. 그런데 그것조차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학원비만 40만 원이 나갔어요. 거기에 준비물, 옷, 운동화니 뭐니 하는 것들 합치면 더 들었죠. 둘째도 어린이집 다니는데 어린이집 마치고 미술학원 하나 다니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습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고 저는 커피도 안 사 먹었어요. 휴대폰 요금제를 최저가로 바꾸고 넷플릭스도 해지했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남아있는 현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 속도면 반년도 안 돼서 바닥날 거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내일은 면접 연락이 올까, 이번 주엔 서류라도 통과할까 하는 생각만 했죠. 아내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가끔 혼자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한숨 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가장으로서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넉 달째 되었을 때 첫째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학원비가 안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입금하겠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학원비 낼 돈이 빠듯했어요. 내고 나면 그 주 식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학원에 전화해서 한 달만 미뤄달라고 부탁했어요. 창피했습니다. 40 넘은 어른이 학원비 한 달 미뤄달라고 사정하는 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별것 아닌 질문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거든요. 손주들 생각하는 거였죠.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제는 첫째가 아빠, 우리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다음에 가자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언제가 다음인지도 모르면서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라.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밤 아버지가 뭔가 생각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몰랐죠. 아이들 자는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간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 학원도 못 보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실업급여가 끝나고 그 안전망이 사라진 순간부터 저희 가족의 삶은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공장 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고 정년까지 한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한 평생을 한 곳에서 버티신 거죠. 큰 돈 버신 건 아니지만 자식 대학까지 보내시고 결혼도 시켜주셨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배운 게 있다면 성실함이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는 믿음. 그게 아버지가 사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일 걱정하시는 게 손주들이었어요. 제가 실업급여 끊기고 몇 주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집에 오셨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그냥 오셨더라고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손에는 과일 한 바구니와 과자 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애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상황이 걱정되셔서 오신 거였죠. 아버지는 절대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첫째가 제일 먼저 안겼고 둘째도 뒤따라왔어요. 아버지 얼굴에 환한 미소가 펴졌습니다. 손주들 보실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우리 손주들 그동안 잘 있었어? 많이 컸네? 할아버지, 저 이번에 받아쓰기 시험 100점 받았어요. 첫째가 자랑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셨죠. 그래, 우리 손주 똑똑하네. 대단하다. 둘째도 지지 않고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저는요, 그림 그렸어요. 어디 한번 볼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거실로 모시고 가서 이것저것 보여드렸습니다. 숙제 공책, 그림, 만들기 작품. 아버지는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손주들이 혹시라도 힘들까 봐 얼마나 걱정하시는지가 느껴졌거든요. 저녁은 아내가 준비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에 삼겹살 구워서 차였습니다. 요즘 형편에 고기는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 오셨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었죠. 밥 먹는 동안 아버지는 주로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손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소풍 가요. 그래? 어디로 가는데? 동물원이요.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아이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입장료가 얼마나 나올까? 낼 수 있을까? 아버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재미있게 다녀와야지. 할아버지가 용돈 줄 테니까 거기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정말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아이한테 주셨습니다. 아이는 신나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주한테 용돈 주시는 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벌어서 아이한테 줘야 할 돈을 70 넘으신 아버지가 주시고 계시니까요. 저녁 먹고 나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척하고 계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랑 이야기하실 타이밍을 재고 계신다는 거요. 커피를 2잔 타서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커피 드세요. 그래.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화면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아직도 취직 안 됐냐? 네, 아직이요. 근데 곧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면접 하나 봤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면접은 정말 봤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죠. 생활비는 괜찮냐? 괜찮습니다. 아내도 일하고 있고 저축도 조금 있어서. 이것도 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축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고 아내 파트 급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 잘 크고 있더라. 네,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학원은 다니냐? 네, 필요한 것만 보내고 있어요. 그래,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드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손주들이 힘들게 자랄까봐 걱정되시는 거였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아버지 표정에서는 안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걱정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실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면 꼭 말해라. 아버지가 뭐라도 도와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를 배웅하고 나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응.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내 친구 중에 작은 회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서 사람 쓸 일이 있대. 한번 가보겠냐?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로 일자리를 구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인맥을 동원해서 취업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거라고요. 어디예요? 언제 가면 돼요? 경기도 쪽이야. 물류 관련된 작은 회사인데 내 친구가 거기 사장이거든. 자네 이야기해줬더니 한번 만나보자더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로 연락드릴게요. 며칠 뒤 약속을 잡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물류회사였어요. 내비게이션 찍어서 차 몰고 1시간 반 정도 갔습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창고고 2층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도 서너 대 정도밖에 안 보였고요. 작은 회사구나. 그래도 일자리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3개가 보였고 그중 한 곳에 나이 드신 분이 앉아 계셨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 자네가 석호 아들인가? 앉게, 앉아.
아버지 친구분이셨어요. 인상은 좋았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차를 한 잔 따라주셨어요. 자네 아버지랑 나는 40년 지기야. 같은 공장에서 일했었거든. 그때 참 힘들었는데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하시더니 제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요즘 취직이 잘 안 된다며? 네. 나이도 있고 경력이 애매해서 그런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요즘 취업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들어서 알아. 특히 자네 나이대가 제일 힘들다더라고. 공감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제가 어떤 일을 맡게 될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질문이나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자네 아이들 이야기, 요즘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차이 같은 이야기만 나눴어요. 1시간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자네 아버지랑 다시 이야기해보고 연락하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볼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어리둥절했습니다. 면접인지 뭔지도 애매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어요.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건지도 잘. 그래? 그럼 조금 기다려봐라. 내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 네, 알겠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다시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 내가 친구한테 부탁했다. 출근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보험 같은 거 처리해준대. 보험이요? 고용보험 말이다. 그거 들어놓으면 너도 쉬지 않고 일한 걸로 기록에 남을 테고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출근도 안 하는데 고용보험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 그게 괜찮은 건가요? 괜찮고 말고 내 친구가 도와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 전에 받아봤잖냐. 저는 그때 이미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나왔을 때 실업급여 신청 절차대로 신청해서 문제없이 받았었죠. 그 기억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네, 받아봤죠. 그럼 됐어.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거야.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친구분 회사에 취직된 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출근한 적은 없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던 그날 딱 한 번 가봤을 뿐이었죠. 그 이후로는 전화 한 통 없었고 출근하라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처리된 거였어요.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다 됐다. 이제 너도 맘 편하게 회사 취업 준비를 해라. 네.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일을 시키실 리 없다. 친구분도 회사 운영하시는 분인데 법 어기는 짓을 할 리 없어. 그럼 이게 가능한 방법이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니, 지나간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 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여전히 구직 활동을 했고 여전히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저축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 속도면 반년도 안 남았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은 저축을 한 달 생활비로 나눠보고 아내 아르바이트 급여를 더해보고 최소한으로 줄인 지출 항목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던 중에 6달이 지났고 아버지 친구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급여를 받아도 다시 아버지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6달간 근무했다가 퇴사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요? 실업급여 말이다. 전에 받아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지? 저는 그 순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도 숨을 쉬고 있었지만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이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조건 맞잖아. 일자리 잃었고 고용보험 기간도 다 채웠잖아. 근데 아버지, 실제로 일은 안 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아무튼 여건은 다 제대로 맞췄으니 신청만 하면 돼.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하루에도 수백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텐데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합리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그냥 절차대로 신청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게 맞나? 하는 의심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은 맞아. 이미 한번 받아봤고 그때도 조건 따져서 받았어. 이번에도 같아. 단지 과정이 조금 다를 뿐이야.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350만 원. 2달치 생활비밖에 안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계속 밀리고 있었고 관리비도 이번 달 것을 아직 못 냈어요. 아내도 풀타임 근무를 하고 싶어 했지만 도저히 구하기 쉽지 않았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정말로 바닥나는 거였으니까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이 익숙했어요. 이전에 신청할 때 봤던 바로 그 화면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클릭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우스 올리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조건만 확인하자. 내가 정말 조건에 맞는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이상일 것.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직했을 것.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하나하나 체크해봤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전 회사 7년에 이번에 6달.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직. 맞아요. 재취업 의사와 능력. 당연히 있죠.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데 조건은 내가 맞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게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요. 그 조건들이 실제로 사실이어야 한다는 점. 저는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요. 급여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도 다 아버지 통장에 보내주었고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고용관계였죠. 그게 핵심이었는데 저는 그걸 넘어가 버렸습니다. 조건은 맞아. 단지 일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뒤져보겠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키보드 치는 것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전 직장명. 이게 맞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얼마 남지 않은 통장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완료 화면이 떴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고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건 확인됐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해 주시고 상담 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정은 이전과 비슷했어요. 서류 몇 가지 더 제출하고 상담받으러 고용센터 방문하고 상담사분이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물류관리 쪽이었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요. 상담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담사분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심사 거쳐서 승인되면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를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쫓아오는 건 아닌지, 뭔가 잘못 발견된 건 아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 고용센터에서 연락 오는 건 아닌지, 뭔가 문제가 발견된 건 아닌지. 2주쯤 지났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건 승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됐구나.
조건이 맞아서 승인된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어요. 며칠 뒤에 첫 달치가 입금됐습니다. 월 180만 원 정도였어요. 통장에 180만 원이 들어온 걸 확인했을 때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안도감이었어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다는, 하지만 동시에 찜찜함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하는. 아내한테 말했어요. 이번 달부터 실업급여 나올 거야. 또요? 어떻게요? 전에 다 받았다면서요? 아버지가 아는 분이 도와주셨어.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온 걸로 처리돼서 다시 신청할 수 있었대. 정말요? 이렇게 죽으란 법은 없네. 하늘이 도왔군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그게 서류상으로만 처리된 거래. 아내 표정이 굳었어요. 서류상으로만요? 그럼 실제로는 일 안 한 건데 걸리면 어쩌려고요? 아내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미 한번 받아봤고 조건도 맞으니까. 시아버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응. 아버지 오랜 절친이 도와주신 거고.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한데. 알아. 조심할게. 하지만 저는 여전히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조건이 맞다고 생각했고 이미 한번 받아봤으니까 이번에도 문제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그땐 몰랐죠. 중요한 건 제가 조건을 충족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조건이 사실이어야 한다는 거였는데 그걸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하면 불안해지니까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넘어간 겁니다. 정상적으로 받았던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쉽게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해봤으니까 안다.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다. 하지만 그 조건이라는 게 단순히 제가 그렇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이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첫 달 입금 이후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밀렸던 관리비를 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독촉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었는데 그걸 다 정리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다시 정상적으로 냈어요. 학원 선생님한테 머리 숙이고 다음 달엔 꼭 제때 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당당하게 낼 수 있게 됐죠. 아내 표정도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번 주는 장 좀 제대로 봐야겠어요. 아이들 반찬도 좀 만들고. 그래, 그렇게 해. 지난 몇 달 동안은 마트 갈 때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최소한으로만 샀었어요. 특가 상품 위주로. 아이들 좋아하는 과일 같은 것도 거의 못 사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달이 됐어요. 여전히 180만 원이 들어왔고 저희는 그 돈으로 버텨나갔습니다. 아내 급여와 합치면 280 정도 되니까 내 식구가 살기에는 여전히 빠듯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도 계속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여전히 좋은 결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는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되겠지. 그때까지만 이렇게 버티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셋째 달이 되었을 때 첫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아빠, 저 이번에 모범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축하한다. 상장을 들고 온 아이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요. 조금만 더 버티자. 곧 좋은 직장 구하면 그때는 정말로 안정될 거야.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 네, 덕분에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다행이다. 손주들은 괜찮고? 네, 잘 있어요.